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31 한유라예요. 주위를 보면 결혼한 친구 반, 안 한 친구 반이라 저도 막연히 언젠간 결혼해야지 생각했어요. 결혼은 다 때가 있는 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말 말이에요. 전 남자친구와 나이, 조건, 사랑까지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꾸며진 이야기였다니 모든 상황이 정리된 지금도 생생한 꿈을 꾼 것 같아요. 전 사실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아버지는 무역과 관련된 중견기업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골프웨어 고급 브랜드 매장을 몇 개 가지고 계셨거든요. 자수성가하신 건 아니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아니 그 윗때부터 대대로 금전적으로 풍족한 집안이었대요. 공부도 잘했던 전 구김살 없이 컸고 대학도 서울권 소재를 나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며 자연스럽게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과 어울렸죠.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신상이 나오면 백화점에 가는 일, 명품, 골프 이런 것들이 특별할 게 없는 저의 일상이라면 일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삶의 변화가 찾아왔죠. 대부분 삶이 그렇듯 저 역시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 늘 똑같은 일상. 인맥에 뉴페이스가 등장했거든요. 그를 처음 만났던 건 어느 카페였어요. 사실 그날 카페를 정할 때도 평소와는 다른 선택을 했었어요. 늘 가던 강남의 호텔 라운지 대신 수진이가 추천한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였거든요. 너는 맨날 가는 곳만 가더라. 여전히 그래? 장소 좀 바꿔. 홍대가 왜 젊음의 거리겠어. 분위기도 좋고 커피도 맛있어. 그리고 사람 구경하기도 재밌고. 늘 익숙한 것을 선호하던 저에게 그날따라 수진이의 말이 묘하게 끌렸던 것 같아요. 그날은 중학교 단짝인 수진이를 오랜만에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대학교 때만 해도 같은 동네에 사니 자주 만났는데 수진이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자주 못 보게 되었어요. 수진이 역시 지방에서 자취하며 한동안 서울에 자주 올라오더니 서울 오는 시간에 다른 지역 여행 가는 게 더 좋다고 한동안 뜸했기 때문이에요. 요즘 사람들 다 어떻게 지내? 일상적인 인사로 시작된 대화는 금세 옛날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중학교 때 몰래 화장품 사서 나눠 발랐던 이야기,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 때문에 싸웠던 이야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웃고 있었죠. 그런데 너 아직도 그 직장 다녀? 벌써 몇 년째야? 안정적이고 좋아. 너도 알잖아. 우리 집안 분위기상 모험을 좋아하지 않는 거. 그렇긴 하지. 근데 가끔은 지루하지 않아? 나는 이사 오면서 정말 많이 변했거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도 해보고 가끔 삶에 변화를 주는 것도 괜찮아. 결혼하면 달라지려나? 상혁 선배다. 여긴 웬일이지? 누구 만나러 왔나? 누구? 방금 들어온 저 남자. 정장 바지에 흰 와이셔츠만 입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거든. 잠깐만 가서 깜짝 놀라게 해줘야겠다. 이야기를 나누던 수진이가 갑자기 반가운 표정을 짓자 저도 궁금해져서 고개를 들어 카운트를 보니 카페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듯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런 그를 깜짝 놀라게 한다는 생각에 살금살금 가는 수진이 모습을 보고 있자니 웃음이 나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장난기가 많았는데 커서도 그 모습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게 반갑기도 했고 귀엽기도 했거든요. 그 사람은 메뉴판을 보며 뭔가 고민하는 듯 했는데 평범한 직장인 스타일이었지만 옷을 입는 센스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와이셔츠 소매를 살짝 걷어올린 모습이나 넥타이 없이도 단정해 보이는 게 인상적이었는데 뒤에서 갑자기 아는 척하는 수진이를 보더니 깜짝 놀라하는 그 모습에 저 역시 멀리서 작은 미소를 띠며 재밌어했죠. 그리곤 다시 차를 마시려고 했지만 왠지 궁금해져서 다시 고개를 들어 카운터 쪽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사람에게서 눈을 떼기가 어려웠는데 특별히 잘생긴 건 아니었지만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느낌이 있는 듯 평소 제 주변 남자들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등을 돌리고 주문하려던 그 사람이 어느새 몸을 돌려 수진이 쪽을 바라보면서 저 역시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그는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환하게 웃는 모습이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었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옷은 그 사람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그 웃음이 정말 특별했는데 진짜 기쁜 사람의 웃음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는 그런 의례적인 웃음이 아니라 정말 반가워서 웃는 그런 표정이 언제 마지막으로 그런 웃음을 봤나 싶을 정도로 인상적이었죠. 짧은 인사를 마친 수진이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그는 카페를 나갔지만 대신 우리 테이블의 이야기 소재로 다시 등장했네요. 어때? 저 사람 말이야. 괜찮지 않아? 뜬금없다. 아는 사람이라고 인사하고 온다더니 한다는 소리가 밑도 끝도 없이 저 사람 괜찮지 않냐고? 내가 점쟁이냐? 수진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지만 솔직히 말하면 왠지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아닌 척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이미 그 환한 웃음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고 그런 모습을 수진이 앞에 드러내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괜히 놀림감이 될 것 같았거든요. 아니 정말 괜찮은 사람이거든. 내가 대학 다닐 때 연합동아리에서 리더까지 했던 사람이야. 너랑 비슷한 점도 많고 해외 유학도 미국으로 다녀왔어. 집안도 괜찮고. 좋긴 뭘 좋아. 가족들은 자주 만나야 좋은 거지. 외롭겠네. 어머? 벌써 저 사람 걱정해 주는 거야? 그렇게 연이 이어지는 거야. 내가?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나이 차이도 딱 4살이고. 어때? 한번 만나볼래? 리더라는 말에 괜히 귀가 솔깃해지면서 아까 그 사람에게서 뭔가 내가 알던 사람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던 게 그런 이유였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걱정하는 말을 했다니 속으로 뜨끔하면서 수진이를 바라봤는데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보니 제대로 걸린 것 같았어요.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조금 궁금하기도 하면서 4살 차이라는 것도 나쁘지 않게 들렸죠. 야, 그렇게 좋으면 네가 만나지 왜 나를 소개시켜준다고 해. 그렇게 조건 좋은 남자가 지금까지 혼자 있겠어? 나도 된다면 내가 만나고 싶을 정도야. 그런데 나한테는 딱 동생이라고 선을 긋더라고. 사실 내가 대학 때 살짝 좋아했었거든. 그리고 결혼도 안 했고 여자친구도 없어. 작년 말까지 나랑 같은 회사 다녔거든. 수진이의 고백에 조금 놀라는가 싶었는데 한편으로는 저도 모르게 안도감도 들더라고요. 적어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뜻이라는 게 분명했던 건 수진이가 좋아할 정도면 분명 괜찮은 사람일 거고 같은 회사에서 일했다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품도 어느 정도 검증된 셈이니까요. 그래? 막 잘생긴 건 아닌데 웃는 모습이 사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긴 하더라. 결국 솔직한 마음이 튀어나왔네요. 아까부터 계속 생각나던 그 환한 웃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그 웃음이 특별했거든요. 그치, 나도 깜짝 놀랐어. 대학 때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워낙 카리스마 있는 선배라 웃는 모습 못 봤거든. 그런데 환하게 웃는 얼굴도 있더라니까. 너한테 플러팅이라도 하려고 작정하고 웃었나? 뭐라고? 마음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마음에 있었네. 수진이 말을 들으니 더욱 궁금해지면서 평소엔 카리스마가 있는데 웃을 때는 그렇게 따뜻한 표정을 짓는다니 뭔가 반전 매력이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조금 신경 쓰이면서 정말 저를 의식해서 그렇게 웃었을까 싶은 의문이 머릿속을 계속 떠나지 않았죠.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수진이와 헤어질 쯤엔 결국 제 핸드폰엔 그 사람 이름과 핸드폰 번호가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이름은 지상혁, 나이는 33살. 저장된 핸드폰 이름을 한참 들여다보며 내 연락처도 수진이가 알려준다고 했는데 받아쓰려나? 언제 연락이 올까? 내가 먼저 연락해볼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몰려왔죠. 그렇게 다음 날 점심 식사 한번 하자는 그의 문자를 받고 갑자기 설레임이 느껴지며 잊었던 연애세포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듯 문자를 주고받으며 신상 정보를 우선 알게 될 줄 알았는데 간단한 인사 다음으로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자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무언가 되게 저돌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인연은 이렇게도 찾아오나 싶은 두근거림이 느껴지면서 늘 같았던 일상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제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지 그때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채 그렇게 받은 첫 데이트 제안에 설레는 마음으로 나갔죠. 생각보다 훨씬 좋았던 기억의 첫 만남 장소는 그가 정했는데 강남의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격식을 차려 부담스러운 것도 아닌 딱 첫 만남에 적절한 장소라 그런 곳을 선택했다는 것에서부터 이미 그 센스가 느껴지면서 호감도가 확 상승하더라고요. 상혁 씨는 수진이가 말했던 것처럼 예의 바르고 차분한 성격으로 수진이 말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수진이는 대학 선후배로 만나고 일하는 모습을 함께 봐서 그런지 카리스마 있다고 말했는데 제가 본 상혁 씨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만나서 그런지 부드럽게 다가오는 모습들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가 늦을까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는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다가도 저를 보자 자연스레 일어나 인사를 건네며 편히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살짝 빼주더라고요. 만약 의자까지 넣어줬으면 부담스러울 텐데 그러고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 과하지 않으면서도 정중하게 느껴졌죠.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해외 경험담도 들을 수 있었는데 나와 다르게 재치 있는 입담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저는 해외를 가더라도 대부분 유명 관광지나 쇼핑 위주였는데 상혁 씨는 저와 다르게 현지인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삶을 직접 느끼는 게 좋다고 말하며 그때 에피소드들을 들려주었어요. 미국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계셔서 언제든 갈 수 있으니까 전 다른 나라 가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방학 때도 미국에 남거나 한국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를 돌아다녔거든요. 특히 호주에서 보낸 시간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아요. 농장 일도 해보고 카페에서 바리스타도 해보고. 와,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셨어요. 방학 때 공부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유학한 친구들 보면 맨날 징징대던데 일부러 시간 내서 그런 경험들도 다 하시고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하긴요. 그런 경험들이 결국 다 저에게 필요한 것들인걸요. 물론 부모님도 처음엔 반대하셨죠. 하지만 또 젊을 때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걸 아시니 나중엔 오히려 좋아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상혁 씨가 얼마나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었고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다지만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다른 세계 사람 같더라고요. 더 듣고 싶었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했던 건 미래에 대한 생각도 진지해 보이면서 제 주위 친구들과 다른 모습이 보였기 때문일 것 같아요. 주위 친구들을 보면 당연히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어받는다 정도의 생각을 가진 게 대부분이었는데 상혁 씨는 달랐거든요. 막연히 부모님이 하시는 일은 이어받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을 덧붙여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후로 만남을 거듭할수록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과 상혁 씨는 정말 다른 모습들이 눈에 띄었는데 넘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단 한 군데도 모자란 구석이 없었고 오히려 절제된 매력으로 느껴지는 그런 면이 너무나 좋았어요. 자기는 왜 골프 싫어해? 다들 골프용품 자랑하지 못해 안달이고 못 쳐도 대충 어느 정도 치는 척 인사치레라도 하기 바쁘잖아. 언제 밥 한번 먹자는 이야기보다 언제 필드 한번 나가자는 말이 더 익숙한 사람들 태반인데. 그냥 재미가 없다고 해야 하나. 자연을 본다, 대화한다. 뭐 좋아하는 이유야 제각기일 테지만 나는 시간에 쫓겨 치는 것 같고 별로더라고. 지난번 친구들이랑 함께 골프 치러 갔을 때 보니까 상혁 씨 꽤 치던데 그 정도 실력이면 연습도 꽤 했을 거고 영 골프는 별로야? 그냥 친구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갈 일들이 생기니까 한때 연습 좀 했을 뿐이야. 다행히 부모님이 물려주신 운동신경 덕분에 빠르게 배웠고 그때 실력 지금까지 유지 중인 거지 뭐. 딱 거기까지야. 주위 사람들을 보면 좋은 골프장 회원권이 있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었는데 상혁 씨는 좋은 골프장은 다 알고 있으면서 회원권 하나 없는 사람이었어요. 못 가지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그땐 왜 그렇게 멋있어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만남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더 그의 매력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수진이는 비슷한 환경이라고 말했지만 환경이 비슷할 수 있어도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상혁 씨는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저를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기 충분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 둘은 함께 있는 미래를 그려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6개월 정도 만나다가 엄마에게 처음 상혁 씨를 소개시켰을 때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어요. 그동안 제가 만났던 남자들은 엄마가 별로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는데 이번엔 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엄마, 이번엔 정말 괜찮은 사람 만났어.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과 달라. 아마 엄마가 보면 깜짝 놀랄걸? 그렇게 첫 만남에 엄마는 표정이 밝아지면서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어머, 어디서 이런 진국인 사람을 만난 거니? 정말 지금까지 네가 만났던 사람과 다르다 달라. 상혁 씨도 정말 완벽했어요. 엄마께 인사드릴 때 정중했고 저에게 말하듯 차분하게 말하는 모습이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야기 등 제가 빠져든 것처럼 엄마도 빠져들기 충분했죠. 집안도 좋고 성격도 좋고 외모도 그만하면 준수하고 어디서 이런 보석을 만난 거야? 엄마 수진이 알지? 수진이가 소개시켜줬어. 나랑 잘 맞을 거라고. 엄마의 반응을 보니 정말 안심이 되었던 건 그동안 제가 만났던 남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면 항상 뭔가 아쉬운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만족스러워 하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어머, 회사 때문에 지방 내려가서 한동안 안 보인다 했더니 언제 또 만나서 이렇게 좋은 인연을 소개시켜줬대? 잘 되면 이쁜 가방 하나 해줘야겠다. 아니다, 정장도 한번 해줘야 하나? 엄마는 오늘 처음 봤는데 벌써 나 시집 보낼 생각해? 엄마의 성급한 반응에 웃음이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기쁘면서 엄마가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더욱 확신이 서더라고요. 얘는 누가 그렇대. 너는 너고 수진이한테 고마운 건 고마운 거지. 상혁이도 마음에 들고 수진이한테도 고마운데 네가 결혼한다고 생각하니까 엄마 벌써부터 서운해지려고 해. 뭐가 서운해. 결혼하면 남이야? 호적파? 그런 것도 아닌데 서운할 게 뭐 있어. 오히려 가족이 늘고 좋은 거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건 저 역시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 게 싫었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상혁 씨와의 미래도 그려보고 싶었기에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거 엄마도 아는데 엄마는 우리 딸이랑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 아무래도 결혼하면 시댁 일도 신경 써야 하고 자식 낳으면 자식한테도 신경 써야 하니까 엄마랑 만날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 엄마의 솔직한 마음을 듣고 나니 마음이 복잡해지면서 저를 이렇게 아껴주시는 엄마가 고맙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혁 씨와의 관계가 더욱 진전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들었죠. 하지만 엄마가 상혁 씨를 좋게 봐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뻤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엄마의 반대는 없을 것 같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엄마는 그런 아쉬움을 보이며 제가 어릴 때 바쁘게 일하시면서 저를 소홀히 했던 게 늘 아쉬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서 더 긴 말은 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도 결혼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 있었을 뿐 상혁 씨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도 아니었고 막연하게 결혼한다면 이 사람이랑 하겠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생각과 현실은 다르다더니 정말 그런 듯 생각보다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가 빠르게 나오게 되었는데 어느 날 상혁 씨가 대화 중 전에 없던 한숨을 깊게 내쉬더라고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웬 한숨이야. 무슨 큰 고민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미안, 내가 그랬어. 사실은 아버지가 사업체 작은 거 하나를 맡기신다는데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 요즘 방법을 찾고 있거든. 왜? 물려받는데 법적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혹시 자기 미국으로 가야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고 자금적인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대출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나 혼자는 한계가 있어서. 한계? 투자금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야? 아니, 작은 사업체라 지금 투자금이 필요한 건 아니야. 그건 내가 물려받아서 확장할 때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것저것 손댈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은행에 물어보니까 가정이 있어야 여러모로 대출받는 것도 유리할 거라고 그런 말을 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지면서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섭섭하기도 했는데 사랑해서 결혼하자는 소리가 아니라 사업 때문에 상황에 떠밀려 결혼하자는 건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표정에 드러났는지 상혁 씨가 제 표정을 보더니 급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오해하지 마. 그래서 결혼하자는 거 아니야. 그냥 그래서 고민이 많다는 거야. 아버지한테 사업 물려받는 거랑 내 결혼은 별개라고 생각해. 상황에 끌려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마음이 움직여서 함께 내린 결정이었으면 하거든. 그건 또 다른 우리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그의 진심 어린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였던 건 사실 저 역시 상혁 씨와 결혼도 생각했었기에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생각도 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안 그랬으면 솔직히 좀 서운했을 거야. 그런데 자기, 나 아니면 결혼할 사람 있어? 어? 아니, 그렇잖아. 상황이 물론 그런 건 맞는데 나는 자기랑 결혼 생각도 가끔 해보는데 아주 가끔이지만 말이야. 살짝 진심을 내비치자 상혁 씨도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솔직히 자신이 결혼한다면 그게 언제든 저와 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자칫 오해로 들릴 것 같아서 말하지 못했는데 먼저 이야기해줘서 고맙다며 제 손을 잡는데 정말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진솔한 사람, 조바심 내지 않고 기다려주는 사람, 내 의견을 존중해주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라면 같은 미래를 그려도 괜찮겠다는 확신이 그날 들었던 거죠. 그런데 결혼이나 결혼식에 관해선 생각보다 상황이 관대하지 못했는데 코로나 이후 없어진 식당이 많아 규모 있는 식장은 많이 기다려야 한다더라고요. 상혁 씨 친인척들과 지인들을 생각하면 줄이고 줄인다고 하더라도 규모 있는 곳에서 해야 한다고 했고 저희 쪽 역시 하객 수가 적은 편은 아니었기에 몇 군데 전화해서 물었더니 빨라도 9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했죠. 한동안 그래서 해결책을 찾으러 상혁 씨와 만날 때마다 결혼과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며 상혁 씨가 안정적으로 사업도 물려받고 우리의 신혼생활도 생각하며 단꿈에 젖었던 시기였네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식을 올리고 대출을 받아 사업을 물려받기까진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된다며 빨리 마무리하려면 적어도 3달 안에 마무리 짓고 싶어 한다고 상혁 씨가 부모님의 입장을 전달해 줬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 아버지가 다른 것들도 엮여서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시거든. 내가 안 되면 미국에 있는 동생이 들어오게 될 것 같아. 그렇게 빨리 정리해야 한대? 상혁 씨의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스러웠어요. 그동안 사업 승계 문제로 고민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갈 줄은 몰랐거든요. 자세히 말하긴 그런데 주주들도 엮여서 상황이 좀 그런가 봐. 별 수 없지 뭐. 그래도 나와 같이 고민해주고 애써줘서 고마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소리 들었으면 좀 억울할 뻔했는데 그래도 내 나름대로 노력했으니 아쉽지 않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 몰라? 왜 벌써 포기해?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 다른 방법이 어디 있어. 지난 3주간 우리 서울에 웬만한 식장 다 전화해봤잖아. 자기 마음 충분히 알아. 고마워. 그의 체념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알고 있었기에 제 마음이 아파오면서 포기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이었죠. 내 마음을 안다고? 정말? 그럼 자기도 동의하는 거야? 아니 뭐 꼭 결혼식 먼저 해야 하나? 혼인신고부터 하고 여유 있게 결혼식 준비하면 되는 거지. 사실 저도 제가 이런 말을 먼저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상혁 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자연스럽게 나왔고 상혁 씨 역시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아니 그렇잖아. 어차피 우리 둘 마음은 정해졌고 시간 허비할 게 뭐 있어. 사업 승계 문제도 걸렸으니까 먼저 부부가 되고 식은 나중에 올리면 되는 거지. 정말 그래도 괜찮아? 나야 그래주면 고마운데 여자들은 결혼식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래서 나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건데 평생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내 환경 때문에 포기하고 싶진 않아. 상혁 씨의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더욱 확신이 서면서 이런 사람이라면 분명 좋은 남편이 될 거란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마음이 중요한 거지 형식보다 난 마음이라고 생각해. 사실 난 스몰 웨딩 하고 싶었고 정말 간소하게 양가 부모님이랑 친구 몇 명만 불러서 작은 리조트에서 하루 신나게 놀면서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 그러니 나에게 예식이 꼭 중요한 건 아니야.
정말 감동받은 듯 반짝이는 상혁 씨의 눈빛을 뒤로하고 저 역시 제 마음을 다독이면서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제가 그런 제안을 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자꾸 누군가가 저를 따라다니는 느낌이 들면서 불안했는데 3년 전 헤어진 제 남자친구 박준서 때문에 비슷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준서는 저보다 3살 어린데 딱 3개월 만나는 동안 저에게 집착이 정말 심해서 힘들었는데 처음엔 그런 관심이 사랑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숨이 막힐 정도였죠. 수시로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고 했으며 친구와 만나거나 회식 때문에 늦는 날이면 어김없이 집 앞에서 기다리면서 매일 저를 보고 헤어지는 게 저를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유라야, 나 너 없이 못 살아. 하루라도 너 안 보면 불안해서 미치겠어. 그런 말들이 집착으로 들리는 건 너무 당연했고 결국 숨이 막혔던 전 헤어지자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 더 심각하게 변하면서 집 앞에서 매일 서성이면서 제가 나오기를 기다렸던 덕분에 한동안 친구 집에서 지낼 정도로 힘들었죠. 그런데 그 3년도 더 된 이야기가 최근 들어 다시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던 건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에 요즘 따라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들까지 부쩍 늘었고 전화를 받으면 아무 말 없이 끊어버리는 일들이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별도로 문자가 오거나 그러는 건 아니었지만 혹시 전 남자친구가 다시 주위를 맴도는 건 아닐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될 것 같았거든요.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가 되면 준서도 확실하게 포기할 거란 생각이 들면서 결혼 소리에도 서운해하시는 엄마가 식도 없이 혼인신고부터 한다면 섭섭해하시면서 반대할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았어요. 그런 말들이 오갔지만 미안함과 어떻게든 다른 해결책으로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등 자신만의 방법을 찾느라 상혁 씨는 의외로 적극적으로 나오지는 못하더라고요. 며칠 동안 은행이며 관공서며 바쁘게 뛰어다니는 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지켜보면서 이미 제 나름대로 의사표현을 했기에 더 이상의 말은 불필요하다고 느꼈고 오히려 상혁 씨가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상혁 씨가 드디어 결심한 듯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유라야, 정말 괜찮다면 네가 말한 대로 혼인신고부터 하자. 정말? 이제야 확신이 선 거야? 너에 대한 확신은 전부터 있었어. 조금이라도 제대로 너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다시 한번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했는데 더 이상 시간 끌 수도 없고 이럴 때 힘이 되어주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커졌어. 결혼식은 네가 원하는 대로 정말 멋지게 해줄게. 고마워 유라야. 나도 고마워. 내가 먼저 말 꺼내놓고 자기가 하잔 소리 안 하면 어쩌나 내심 걱정했거든. 그런데 시간 오래 끌지 않고 말해주니 좋네. 우리 진심을 서로 알게 된 것 같아서. 이런 날이 결혼기념일이지, 안 그래? 그렇게 혼인신고를 하기로 결정했던 날, 미루지 않고 구청으로 바로 갈 수 있었던 건 혼인신고를 위해 증인 2명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서 다른 날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상혁 씨 지인들이 구청 주변에 근무해서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미리 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둘이 이야기를 나누다 상혁 씨 친구가 오면 나머지 빈칸을 채우고 제출하자는 세부 계획까지 나누며 이동하는데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일이 막상 실제로 일어나자 기분이 얼떨떨했어요. 진짜 이제 유부녀가 되는 건가 싶어서 기분이 이상하면서 엄마에게 문자로 상황을 알려드렸는데 혹시나 미리 일 저지르고 나중에 정말 서운했다는 말을 들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죠. 그렇게 구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상혁 씨가 묻더라고요. 긴장돼? 조금. 자기는? 나도. 그런데 설레기도 해. 오늘부터 우리 정말 부부가 되는 거야? 그러네. 혼인신고하고 나면 이제 정식 부부가 되는 거네.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뜻깊은 날이니까. 자기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말해. 내가 뭐든 다 사줄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덧 구청에 다 왔더라고요. 구청 주차장에 상혁 씨가 차를 세우고 저는 먼저 내려 기다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렸죠. 엄마였어요. 엄마? 문자 보내도 답이 없더니 서운하다는 말 하려고 전화했어? 유라야, 조용히 내 말만 들어. 알았지? 엄마,
왜 그래 목소리가? 무슨 일 있어? 그놈 미친놈이야. 당장 자연스럽게 그곳을 빠져나와.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때 상혁 씨가 차를 주차하고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죠. 전화기는 여전히 든 채였고 엄마는 상혁 씨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혁 씨는 점점 저와의 거리를 좁히고 있었고요. 엄마가 뒷문에서 기다릴게. 화장실 간다고 하든 어쩌든 그놈한테 들키지 말고 조용히 너만 빠져나와. 그 말만 남긴 채 전화는 끊어졌죠.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지만 엄마의 말을 들으면 행동이 자연스러워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제 표정에 드러나 있었기에 상혁 씨가 무슨 일인지 걱정스레 묻더군요. 왜 그래? 얼굴이 하얘졌어. 어디 좀 앉을까? 아니야. 잘못 걸린 전화인데 다짜고짜 욕하고 끊어서 당황했어. 뭐? 요즘 별 미친놈 다 있다더니 전화기 줘봐. 번호 찍혔을 거 아니야. 내가 신고하던지 다시 걸어서 똑같이 해주던지 할게. 아니야. 뭐 그렇게까지 해. 그냥 다시 또 오면 안 받으면 되는 거지. 우리 오늘 좋은 날인데 괜히 이딴 것 때문에 기분 상하고 싶지 않아. 그냥 들어가자. 진짜 괜찮겠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는 상혁 씨의 팔짱을 자연스럽게 끼며 구청으로 몸을 옮겼어요. 그런 저의 모습에 상혁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엄마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단순한 장난 전화 같지 않았거든요. 엄마 목소리의 보이스피싱?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지만 구청 뒷문으로 나오라는 건 나가면 뻔히 알게 될 터라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면 대체 왜? 꼬리에 꼬리를 문 의문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었지만 어느새 발은 민원실 앞까지 와 있었죠. 서류를 받아들고 의자에 앉았는데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괜찮아?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 뭐 마실 거라도 사다 줄까? 나 화장실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구청에 도착해서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는데 다행히 상혁 씨도 제 상태를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상혁 씨는 생각했던 거랑 다를 수 있다며 이해한다고 말하면서 시간이 많으니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위로해 주었죠. 그리고 입구에 있는 카페에서 시원한 커피를 사다 주겠다고 말했지만 저는 오히려 카페로 가는 게 음악도 틀어져 있고 긴장 풀기엔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하며 제가 갈 테니 먼저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화장실로 가는 척 복도를 따라 걸으며 마음속으로는 엄마가 장난치는 거라고 농담으로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걱정이 되어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뒷문 쪽으로 향하지만 혹시나 저를 걱정하는 마음에 카페로 향하지 않고 상혁 씨가 저를 지켜보면 어쩌나 싶은 걱정도 들어서 살짝 고개를 돌려봤는데 다행히 상혁 씨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긴장된 마음에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멀리서 엄마가 손을 흔드는 게 보였고 엄마 옆에 누군가 서 있는 모습도 어렴풋이 보였죠. 달려가면서 엄마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상혁 씨였거든요. 엄마, 이 사람. 하지만 다시 본 모습은 상혁 씨가 아니라 상혁 씨 같은 사람이었죠. 좀 전에 구청 안에서 저와 함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던 그 사람은 편한 캐주얼 차림이었는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사람은 정장 차림이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달랐어요. 키가 조금 더 크고 좀 더 말라 보이는 체격이었으니까요. 유라야, 놀랐지? 엄마도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 엄마, 분명 나 조금 전까지 상혁 씨랑... 그 사람은 진짜가 아니야. 가짜지. 진짜는 바로 여기 있는 이분이셔. 뭐라고? 진짜는 뭐고 가짜는 뭐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제가 바로 지상혁입니다. 잠깐만요. 둘이서 무슨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지상혁 씨? 그럼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사람이 가짜 지상혁이라는 말인 거예요? 유라야, 일단 여기서 벗어나자. 여기 있다가 괜히 들키기라도 하면 자세한 건 가면서 이야기하자. 일단 타. 엄마가 급하게 말하며 저를 차 안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구청 안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상혁 씨가 생각났어요. 지금 엄마 말대로라면 가짜 상혁 씨겠지만요. 이동하는 차 안에서 진짜 상혁 씨가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혼란에 빠졌어요. 사실 전 1년 전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신체를 다친 건 아닌데 병원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다가 얼마 전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런 일이라뇨? 그동안 연락 못했던 지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대부분 연애 잘 되냐며 소식 들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막 깨어났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세상에 사칭하는 사람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으니. 네, 맞아요. 처음엔 정말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지인들을 만났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누군가가 제 이름으로 활동하고 연애까지 하고 있었다니. 결국 전 그게 누구인지 궁금해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럼 혹시 최근에 저를 미행했던 사람이 그럼 설마... 네, 사설 탐정이었어요. 죄송해요. 눈치채고 계셨어요? 워낙 티 안 나게 잘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받고 의뢰했던 건데 미리 알고 계실 줄은 몰랐네요. 헤어졌던 전 남자친구 스토킹이 아니라는 걸 아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오면서도 안심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웃기더라고요. 결국 제가 사랑하고 만난 사람이 가짜라는 건 너무 분명한 사실 같았으니까요. 조사한 결과 저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제가 누워있는 사이 제 이름으로 행동하고 다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혼인신고까지 앞두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더 이상은 지켜만은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직접 제가 나서게 되었죠. 그럼 그 가짜라는 사람은 원래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아세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게 현실감 없이 다가오며 지금까지 만났던 상혁 씨가 가짜였다니 꿈을 꾸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간병 업무를 하던 사람이래요. 혼수 상태로 병원에 있으니 드나들며 제 정보를 가져가기 수월했을 거라더군요. 제 지인들이 착각할 정도로 닮았으니 모르는 사람들에겐 더 쉬웠겠죠. 처음부터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처음엔 그저 호기심이었겠지. 하지만 욕심이 과했어. 아무리 탐났어도 다른 사람인 척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나쁜 짓을. 엄마의 말을 들으니 더욱 끔찍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며 그 사람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고 매력적이던 것들이 떠올랐지만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제 서랍 속에 있던 소지품 안에 신분증과 신용카드가 있었다더라고요. 사고 직후 경찰이 제 소지품을 챙겼던 건데 가족들이 다 해외에 있으니 연락이 닿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정말 상혁 씨,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상혁 씨가 그렇게 가짜 행세를 했다는 거죠? 너는 다 듣고 이렇게 눈앞에서 진짜를 보고도 못 믿겠다는 거야? 나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으니까 워낙 반듯하고 매너가 좋았어야지. 그래도 이분이 너 쓰러질 거 생각해서 나한테 먼저 연락해서 천만다행이지. 잠깐, 그럼 수진이는? 혹시 수진이도 알아요? 설마 수진이도 같이? 갑자기 수진이까지 의심스러워지면서 만약 수진이까지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정말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았기에 제발 아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었네요. 수진이? 박수진이요? 수진이를 알아요? 아, 그랬군요. 아직 수진이랑 제가 연락한 건 아니지만 아마 수진이도 몰랐을 확률이 높아요. 아실지 모르지만 수진이가 알면서 누굴 속이고 그런 성격이 못 되잖아요. 진짜 상혁 씨의 말을 듣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되면서 적어도 수진이만큼은 저와 같은 피해자였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전히 모든 상황이 믿기 어려웠어요. 그랬어요. 알고 보니 수진이도 피해자였죠. 진짜 상혁 씨는 대부분 전화번호를 외우고 다니는데 외워지지 않는 몇몇 지인들의 핸드폰 번호는 혹시 몰라 수첩에 적어두는 버릇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중 하나가 수진이로 그렇게 오래 알았어도 이상하게 수진이 핸드폰 번호는 외워지지 않는다고 덧붙였죠.
나중에 가짜 상혁 씨에게 듣기론 수첩에서 수진이라는 이름을 보았을 땐 호기심으로 처음엔 그저 인사만 해보자는 가벼운 마음이었는데 반갑게 웃으며 안부를 묻는 모습을 보니 지인들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면 대신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위험한 생각까지 하게 된 거라고요. 진짜 상혁 씨와 다르게 가짜 상혁 씨는 힘든 삶을 살았던 걸 나중에 들었는데 어릴 때 부모를 일찍 여의고 개천에서 어떻게든 용이 되어보려고 애썼지만 결국 용이 될 수 없었던 케이스였죠. 호주로 없는 돈에 유학 갔던 것도 삶을 다르게 바꾸고 싶어서였다고 했지만 꿈과 다르게 거기서도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영어 실력만 늘어난 덕분에 진짜 상혁 씨의 삶을 사는 건 어렵지 않았다고 했죠. 유학생,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진짜 상혁 씨를 대체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이 그때 생긴 거라며 멋쩍게 웃던 가짜 그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마지막으로 한 번은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담담하게 자신의 살았던 이야기를 하는 가짜 상혁 씨를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죠. 용서한다거나 불쌍한 연민이 들었던 건 아니었지만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이 날 수 있겠구나 싶었던 거예요. 환경이 만들어낸 괴물이라는 영화 속 표현처럼 이 사람도 피해자일까 싶은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면서 진솔하게 먼저 고백했다면 그땐 결과가 달랐을까 싶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유치장에서 법적 처분을 기다리는 사기꾼 상혁 씨와 피해자가 되어버린 저였으니까요. 마지막 그를 만나면서 그간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어딘지 모르게 어리숙했던 식사 예절도 명품 이야기에 잘 모른다며 어색하게 웃던 표정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미국 대학을 나왔다는 말도 사실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 유학을 다녀온 경험일 뿐 미국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든 호주 경험을 살려 말했던 것도 다 그런 이유였던 거예요. 온갖 아르바이트로 생계 유지를 했던 그 시간. 내게 한 번도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도 모두 그 사람과 나의 진짜 사이를 말해주고 있었죠. 결국 그도 저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던 거예요. 저도 수진이도 우리 모두 그랬던 거죠.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진이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이용당한 수진이에게 사과를 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상황 설명은 해줘야 할 것 같았거든요. 수진이와 만나서 모든 이야기를 했을 때 수진이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죠. 정말 미안해. 난 그런 줄 꿈에도 모르고 이 여자에게 관심 없던 선배가 집안 괜찮고 성격 괜찮은 사람 원한다길래 네가 떠올랐던 건데. 됐어. 네가 알았다면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 나도 알아. 진짜 상혁 씨도 그렇게 말하더라. 정말 미안해. 잠깐 우리 회사에서도 일했는데 나 진짜 왜 몰랐지? 아무리 다른 부서라도 내가 진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때 수진이의 표정을 보니 정말 자책하고 있는 게 보이면서 평소 밝고 긍정적인 수진이가 그렇게 풀 죽어 있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제가 위로해주고 싶었거든요. 너도 속은 거잖아. 나한테 미안해할 거 없어. 우리 모두 벼랑 끝에서 목숨을 건졌으니 다행이지 뭐. 그러니 앞으로 돌다리도 좀 두드려봐. 응?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알았어. 이제 꺼진 불도 다시 보잔 심산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할게. 그렇게 하늘이 도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진짜 그로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고 엄마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혹시나 제 마음이 다치진 않았을까 저를 걱정하셨어요. 유라야, 괜찮아? 엄마가 봐도 정말 좋은 사람 같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괜찮아요, 엄마. 오히려 혼인신고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마음이 아프겠다. 그 사람과 함께 있던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정말 그랬어요. 6개월 동안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거짓이 되어버렸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고 더 웃겼던 건 가짜 그가 나중에 법정에서 상황이 거짓이었을지언정 저를 만나고 사랑했던 그 순간들은 모두 진심이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는 점이죠. 변호사를 통해 전해들은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정말 기가 막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에서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아이러니한 건 어찌 보면 피해자인 진짜 상혁 씨가
그와는 정반대로 진심으로 제게 사과했다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유라 씨에게 큰 피해를 입혔네요. 아니에요. 상혁 씨가 잘못하신 건 없잖아요. 그래도 제 신분이 이용돼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요. 그의 진실한 모습이 가짜 그의 모습과 겹쳐지며 제 마음을 씁쓸하게 했던 건 신기할 정도로 닮은 두 사람이 각기 다른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제는 전 남자친구가 된 그 인간은 법적 처분을 기다리는 중이고 공문서 위조, 사기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관련 증거가 충분해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1년 이상의 징역이 확정될 거라고 변호사가 말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들이 더 충격적이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몇 명의 여성들을 속인 전력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다행히 저처럼 혼인신고까지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몇 달씩 교제하며 금전적 피해를 입힌 사례들도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제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만약 진짜 상혁 씨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아찔했거든요. 그 사건 이후 저는 사람 보는 눈이 정말 달라지며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들인 학벌, 집안, 외모 같은 것들보다 진솔한 마음, 진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네요. 누군가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에서 느껴지는 믿고 싶은 부분이 아닌 사실 그 자체를 보려고 애쓰고 있고 작은 모순이나 어색한 부분들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급하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건 늘 조심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죠. 혼인신고를 서두른 것도 결국 제가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는데 그때 조금 더 차근차근 생각했더라면 다른 해결책도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진짜 상혁 씨는 이것도 인연이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자꾸 가짜 그게 겹쳐 보이니까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자세히 보면 두 사람이 정말 다르게 말하는 톤도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며 무엇보다 진짜 상혁 씨에게서는 가식적인 면을 찾아볼 수 없고 인품도 훨씬 뛰어나지만 진짜라는 걸 알고 있어도 이걸 인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거든요. 엄마는 똥차 가면 벤츠 온다는 속담을 자꾸 들먹이며 진짜 상혁 씨가 저의 진짜 벤츠일지도 모른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시지만 지금은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정말 진실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알아가면서 진짜 사랑을 하고 싶다는 게 제 바람으로 이번 일을 통해 제가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 아닐까 해요.